다음은 접니다.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사실 직업이 따로 있고 이거는 제 본업이 아니라서 사회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본업을 할 거니까 네, 조금 더 또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QR 코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 이 자료 같은 것들이 유용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한번 스캔해가지고 그럼 이제 GitHub 링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PDF랑 그 원본 그 키노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본 파일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따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QR코드 띄워드리니까 그때 한번 스캔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 비트코인 개발자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보통 비트코인 개발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처음 듣는 말, 진짜 많이 듣는 말은 비트코인 또 개발을 하냐고, 비트코인 개발이 끝난 거 아니냐, 비트코인 또 개발자가 있었냐, 이런 말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비트코인 개발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자는 있고 비트코인 개발도 하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개발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 개발자는 어떤 것들을 하고 뭐 또 어떻게 또 뭐 돈을 받고, 또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어떠한 점들에 어떠한 이런 철학들을 가지면서 개발을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개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제 사용했던 뭐 월렛 오브 사토시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고, 지금 오늘 받으신 키스톤 월렛도 비트코인 지갑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개발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 이 컨퍼런스의 스폰서 중 하나인 이제 월렛 오브 사토시를 예시로 들 건데요. 이제 월렛 오브 사토시는 라이트닝 지갑이죠. 라이트닝 지갑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일단은 활용을 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이 트랜잭션을 한번 하면은 이제 그 트랜잭션을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자 그러한 네트워크인데, 이러한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들도 이렇게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닝 노드들이 있고, 이 라이트닝 노드들은 이 비트코인 데이터들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노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네트워크도 사용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각국에 이제 여러 비트코인 노드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수치를 확인했을 때 한국에는 지금 444개의 비트코인 노드들이 있고, 이거는 전 세계 비트코인 노드들의 한 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0.9%의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을 이제 그 노드 러너들이라고 하고, 이 노드를 이루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저는 비트코인 개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를 혹시 돌리시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여기 444명 중에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엄브렐 노드의 이제 화면인데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는데, 이 노드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성능 개선도 해야 되고, 또 기능 같은 것도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지 보수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윈도우 7에 있었을 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처음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윈도우 11에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윈도우 7에 돌아가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윈도우 11을 돌릴 때는 이게 최적화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유지 보수 중 이제 큰 유지 보수에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윈도우가 아니더라도 뭐 맥을 쓰시다던가 그러면은 맥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서 이 이전 소프트웨어는 안 돌아갈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같이 시켜주는 것들이 유지 보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지 보수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 이제 버그 같은 것들을 잡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다. 그 소프트웨어에 만약에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취약점을 우리가 고쳐줘야지 이제 그 취약점에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그 같은 것도 고치고 이런 보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패치를 하는 작업들도 유지 보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 보수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개발 이 유지 보수만 하는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이 성능 개선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블록은 10분마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분마다 한 2메가 정도 사이즈가 하는 블록이 나오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한 100기가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한 600기가 조금 넘는데 그럼 이 600기가 넘는 데이터를 처음 노드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몇 년 전에 돌리셨다면은 2018년쯤에 돌리셨다면은 한 200기가 정도의 데이터만 처리했으면 됐는데 지금 이제 2024년에 돌리시는 분들은 거의 600기가가 좀 넘는 데이터를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능 개선을 하지 않고 이전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게 된다면은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돌아가지도 않는 이렇게 컴퓨터가 정말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못하고 내가 블록들을 검증을 못하는 단계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 개발 보수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기가바이트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있던 컴퓨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더 최적화를 해서 이거를 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더 비싼 컴퓨터를 안 사고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 플러스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이름이 유트리엑소라는 소프트웨어인데 혹시 궁금하시면 구글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저도 이런 성능 개선 등의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노드를 더 쉽게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또 노드들이 더 빠르게 블록들을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능 추가가 있겠는데 기능 추가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 추가적인 것들을 활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세그윗이라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세그윗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덕분에 저희는 그 아까 보셨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가능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가장 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제 탭루트라는 업데이트가 있는데 뭐 그런 업데이트도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지갑들에 대해서 더 사용성을 늘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 추가적인 옵코드,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를 해서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을까? 이런 개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유지 보수도 하고 또 이런 성능 개선도 하고 또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노드들의 새로운 기능도 추가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기관들이 제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되게 회사들도 개발을 많이 하고 회사들에 소속된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돼서 이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유지 보수, 뭐 성능 개선 그런 것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이끄는 것보다는 이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기관들은 개발자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픈셋스라는 곳에서 이제 현재 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셋스에서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프로젝트고 또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사용자들에게 더 이득을 준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고 나는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게 되면은 오픈셋스에서는 이 제안서를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금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셋스도 그렇고 이제 스파이럴, HRF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멜스트롬 펀드 그 다음에 브링크도 있고 빈티엄 있고 서머 비트코인 이제 인턴십인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비트코인 개발을 처음 시작하고 싶을 때 나는 좀 개발하기 힘드니까 멘토 이미 개발하고 있는 멘토를 찾아가지고 그 멘토랑 이제 같이 개발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 이 기관들은 개발자들이 지원서를 내면은 그 지원서를 검토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검토한 다음에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대부분 다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영리 재단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금을 받느냐 하면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이 오픈셋스, 스파이럴, HRF, 브링크, 빈티엄 그리고 서머 비트코인은 다 잭도 씨가 펀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또 많이 달랐었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잭도 씨가 제일 많이 펀딩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또 개발소가 아니고 그 거래소들도 많이 펀딩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잭도 씨가 제일 많이 펀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잭도 씨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에서 그런 지원금이나 아니면 아예 개발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남겨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멜스트롬 펀드라고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를 창업한 분인데 아서 헤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에서 예전에 저도 지원금을 받았었고 비트맥스에서는 이제 저 이외에 다른 개발자들도 여러 펀딩을 하고 있었었는데 비트맥스가 거래소가 좀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멈췄었는데 이제 자신의 이제 다른 이제 패밀리 오피스 이제 투자 회사에서 이제 펀딩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 그러면은 잭도 씨가 너무 많이 펀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이 펀딩에 대해서 좀 중앙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최근 이제 올 초에부터 비트코인 ETF들이 이제 승인이 났었는데 여러 그런 ETF들 중에서 이런 기관들에다가 펀딩을 하고 있는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관 오픈셋스, HRF 또 이제 브링크라는 기관들에서는 여기 PPT가 안 뜨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세 기관들은 저기 일단은 비트와이즈 ETF, 비트비라는 ETF가 HRF랑 오픈셋스 그리고 브링크 세 기관에게 수익의 10%를 10년 동안 기부하기로 이렇게 이미 기부하기로 이제 했었었고 그리고 또 베넥이라는 ETF 베넥이라는 또 회사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오픈셋스에게 이런 브링크에게 펀딩을 계속 5%의 수익을 펀딩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나온 ETF도 자기네들은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이 오픈셋스라는 기관에다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기관들이 받는 이런 기관들이 받는 기부금에 있어서는 조금 중앙화된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기부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앙화에 대해서 또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이전에는 되게 그런 채굴 회사들도 기부를 했었었고 그런 거래소들도 기부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거래소 플러스 채굴 회사들이 너무 중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또 그런 기부자들에 있어서 중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으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무엇 하고 또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펀딩을 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봤었었는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개발을 하는 건 알겠고 누가 또 펀딩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개발을 할 때 어떠한 철학을 가지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개발을 할 때 우리가 2100만 개가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아니면은 또 비트코인에 뭐 다른 뭐 기능을 추가해서 비트코인 그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고 왜 개발자들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발에 대해서 개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당과 바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리눅스라는 다른 운영 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쓴 책인데 이 성당과 바자회라는 약간 탑다운 또는 바텀업에 대한 좀 비유인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의 회사는 뭐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를 개발을 할 때는 되게 성당 같은 자세를 취한다. 되게 탑다운이고 모든 것들이 되게 위에서 이제 지시를 하듯이 내려오고 이제 모든 것들이 딱딱 규격에 맞고 다 하나의 이제 플래닝이 있고 하나의 이런 중앙화된 로드맵이 있고 그런 이제 탑다운 형식의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리눅스 프로젝트, 오픈 소스 리눅스 프로젝트는 바자회 같은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자회를 생각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뭐 돗자리를 깐 다음에 누구나 원하면은 이렇게 물품들을 판매하고 또 이제 모두가 다 어울리는 그리고 누구 또한 이제 허락을 또 물어보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탑다운 형식이 아닌 바텀업 형식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리눅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프로젝트도 되게 이렇게 바텀업, 되게 바자회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자회 같은 형식은 되게 하나의 로드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트코인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뭐 제가 비트코인 심지어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개발에 대해서 저의 이 관점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제 관점이 다른 여러 개발자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꼭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개발은 되게 바자회 같은 형식으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드맵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을 누가 하냐 또는 비트코인은 10년 뒤에는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을 거냐 이렇게 여쭤본다면은 저도 대략적인 뭐 방향성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뭐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고 뭐 어떤 새로운 뭐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로 다른 시선으로 비트코인 개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주관적인 제 생각이고요. 이 생각들이 다른 개발자분이 오면은 이제 아니다, 뭐 비트코인 개발은 딱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되게 비트코인은 이런 바자회 형식, 되게 바텀업 형식을 띠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바자회 형식, 이런 바텀업 형식을 띠고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뭐 2,100만 개만 이제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이제 바꾸고 뭐 비트코인이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냐? 비트코인이 희소성을 잃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모든 개발자들이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비트코인만의 특장점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만이 가진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 그 자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특장점을 보호하는 것들을 좀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트코인의 특장점은 무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무신뢰성이라는 이제 나만 믿어도 되는 것.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원화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한국은행을 신뢰해야 되고, 달러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미국을 신뢰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돌리는 내 소프트웨어. 이 한국에는 444명의 분이 이제 자신의 노드만을 이제 믿고 계시죠. 그래서 나만 믿는 것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개발자의 이 블로그에서 글을 가져왔는데요. 번역을 하자면 비트코인의 많은 속성들 중에서 무신뢰성, 즉 스스로 운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비트코인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개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자신이 원하는 기능도 있을 텐데, 이런 무신뢰성을 해치면은 그 기능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트코인 얘기하면 이 세 가지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탈중앙성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탈중앙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비트코인을 컨트롤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P2P 간 또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P2P 간 이제 비트코인 주고 받을 수 있고, 또 플러스 이제 비트코인은 셀프 커스터디가 가능하죠. 내가 어디 은행에 안 맡겨두고 내가 스스로 내 키를 가지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의 장점 모든 것들은 다 이 아까 보셨던 무신뢰성에 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뢰성을 해치는 것들, 탈중앙성, P2P, 셀프 커스터디 이런 것들을 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이제 다 비트코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좀 개발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 또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개발자들이 이런, 사실 다른 업그레이드를 하자, 우리가 더 이런 방향성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기관들이나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신뢰성을 해치는 것들이어서 다 반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 철학은 제일 무신뢰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또는 성능 개선 또는 기능 추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무신뢰성을 지키는 그런 개발자들의 노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또 그런 개발자들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트위터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한 19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트윗을 할 때마다 이 리스트에 올라오게 돼 있는데, 어떤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이 그 리스트 링크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개발도 되고 있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다시 한번 제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데 그냥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새로운 이제 기능 추가를 하는 업데이트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OpCTV라는 이제 BIP 119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그 BIP를 한번 읽어보고 전반적인 리뷰를 거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무신뢰성을 해치냐, 이게 제일 관건으로 보거든요. 제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이제 기능 같은 것들을 리뷰를 할 때는. 근데 BIP 119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 BIP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은 정말 이게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0이고, 또 이게 이제 그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네들한테는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주는데, 이거를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전혀 안 써도 되고, 또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혹시 무신뢰성에 해를 끼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무신뢰성을 해치냐로 판단을 했었을 때는 전혀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업그레이드에서 사실 제가 하는 개발 또는 뭐 제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이유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얻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나 제가 얻는 뭐 장점들은 없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그런 기능들이나 새로운 장점들을 가져다주고 저는 전혀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자, 그럼 네, 한번 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전공을 가진 일반인들이 이런 개발자들에게 뭐 경제적인 후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좀 어떤 그 루트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최근에 약간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개인으로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좀 더 후원이나 지원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는데 그 아까 보셨던 그 이제 개발 링크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 후원을 받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릴리즈를 할 때 그런 이거 처음에 좀 돌려볼 사람들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코어 프로젝트나 아니면 라이트닝 노드 같은 것들 그런 프로젝트들에서는 새로운 릴리즈를 한다고 이거를 이제 베타 테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타 테스팅을 할 때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돌려보고 혹시나로 문제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주는 방식 또는 이제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 사용보다는 내가 이제 무신뢰성으로 비트코인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나만의 이제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 같은 이제 노드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이제 주권을 찾는 그런 행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신 질문은 그런 이제 예전에는 약간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에 되게 유행했었던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되게 잘 나가는데 사실 다른 코인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넘어오고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이것들에 되게 좀 반반으로 나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저의 이 무신뢰성을 안 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치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꼭 그런 뭐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런 우리는 비트코인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쪽에 되게 활발히 활동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이제 개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고 다른 이제 커뮤니티 입장은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저같이 그냥 쟤네들은 어차피 비트코인 그런 합의 규칙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딱히 멈출 수는 없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같은 질문이셨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순서인 이제 넷달바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넷달바님이 이제 이 블록 사이즈 워라는 책을 한국어로 이제 또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블록 사이즈 워 다음에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넷달바님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숙제 검사는 아닌데 그 블록 사이즈 워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며칠 좀 더 있으니까 읽으시면 또 복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순수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읽으신 분들은 이미 다 보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읽으신 분들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뒤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비트코인 모아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집중해야겠구나, 네,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좀 더 끌리나요? 첫 번째가 끌리시는 분, 두 번째가 끌리시는 분.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다 오셨겠죠. 한 6장, 7장까지 읽으신 분들이면 요 문구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뭐가 될 거냐, 비트코인의 진짜 DNA는 뭐냐를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던 게 블록 사이즈 전쟁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조나단 비어라는 그 어떤 개인이 조금은 더 스몰 블로커 입장에서 좀 더 2번, 1번보다는 2번을 지지했던 사람의 눈으로 쓴 되게 드라마틱한 요소도 많아요. 읽으시는 분들 알시겠지만 뭐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그 승자의 그 입맛대로 기록되니까. 그리고 물론 뭐 저도 꽤 강성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원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이 자식 좀 오버했는데 싶으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두 번째가 비트코인의 어떤 DNA라고 한다면, 블록 사이즈 워는 어떤 시작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있는 그 어떤 그 바운더리마다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뭐가 다가오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책 내용 그냥 그대로 따온 겁니다. 때가 되면 중앙 집중화된 화폐 시스템의 수혜자들이 사용자가 통제하는 돈의 잠재력을 깨닫고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다음 전쟁은 확장성이나 블록 크기가 아니라 검열 저항을 둘러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좀 의미심장하죠. 물론 그 제가 한 가지 경고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발표 순서가 마지막이었던 거를 좀 더 세심하게 고려했으면 조금 더 이제 분위기 좋은, 그러니까 두머리즘이라고 하죠. 그 닥터 둠 같은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끄는 요 동안만 잠깐 좀 네거티브한 그런 데 들어와 있다가 제가 다시 꺼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우리 모두 닥터 둠이 돼서 우리 앞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22년 11월, 12월 이때 난 비트코인 호들링 하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그 15,000불 막 이럴 때, 네, 아주
용자들이시죠. 이때 딱 나온 리포트예요. 22년 11월에 ECB 블로그에 포스팅이 됐던 겁니다. 그 단말마의 비명 아시죠? 그 죽기 전에 으악 하고 하는 거. 요때가 언제였냐면 그 FTX 망하고 막 16,000, 7,000, 막 15,000 했다가 살짝 2만 달러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요런 그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 이 세 개는 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걸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스펙터님도 뭐 소개해 주신 건데, 그 여기 혹시 마통 갖고 계시는 분? 나는 마통까지 끌어서 비트코인 막 샀다. 네, 자랑스럽게 손. 네. 그 혹시 지금 손 들어주신 빚 갚으실 건가요? 네, 안 갚으실 거죠. 그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기 전에는 법정화폐라는 명목화폐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부채가 문제다, 가계 부채가 문제다, 뭐 부채 때문에 망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실은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빚 내면 큰일 난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지만 정작 이 훨씬 더 큰 살림을 운영하는 뭐 기업이나 정부나 보면 그냥 영원히 빚을 안 갚고 있죠. 근데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종이 쪼가리, 어떤 디지털 쪼가리가 등장해서 딱 쓴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아까 그 21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던 사용자가 통제하는 돈에 대한 잠재력을 깨달은 기존 시스템의 수혜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죠? 그 이것도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unhosted wallet.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비수탁에다가 혹시 자녀 돌반지 해주신 분 계세요? 자녀 돌반지 갖고 계신 분? 여기는 이미 다 싹 다 팔고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셨나 보네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나 우리의 돌반지 그 금은방에 수탁 안 하고 비수탁하고 있어. 되게 이상하죠. 근데 아직 이 대중들은 호스티드, 원호스티드 이런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그거는 호스티드가 아니라 언호스티드야. 언이 들어가면 이제 뭔가 아닌 거니까 이게 그 어떤 비트코인의 그 토끼굴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러게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그 왜 비트코인을 그렇게 언호스티드 월렛에다 막 넣지? 참고로 요 얘기 언호스티드 월렛에 대한 그 비난은 디지털 유로 그러니까 EU 그쪽에서 쓰고 있는 CBDC의 그 어떤 홍보 그 책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요것도 앞에서 그 또 설명해 주셨던 그 리포트인데 실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뭐 오를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초기 홀더들은 부자가 되겠지. 근데 그 부가 누구한테서 오는 거냐? 비트코인 홀딩하지 않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희생시켜서 그 비트코인 초기 보유자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참고로 그 아까 비트코인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돼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동일한 기관에서 썼던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마지막 죽기 전 단말마의 비명, 그 저자 둘이 똑같은 레포트를 몇 달 전에 쓴 거예요. 한 두어 달 됐어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뭐 비트코인 호들러들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건 맞겠죠. 자, 근데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가난해지는 걸까요? 초기 보유자들 때문에 가난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역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손 들고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제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비트코인 초기 홀더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윤전기 돌리면 이제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네, 방금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제가 끝나고 이제 책을 하나, 요 블록 사이즈 전쟁 하나 드릴 테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변인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 이제 그거는 뭐 아니지라는 말은 이제 안 해요. 내가 무슨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계가 지났고 뭐 알았어, 뭐 인정. 근데 아직 달러한테 이건 아니야. 뭐 금의 상대 정도는 될 수 있지.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다 알죠. 아까 포대님 말씀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이 상대하고 있는 거는 누구다? 그러니까 뭐다? 비트코인의 경쟁 상대는 네, 그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노스터도 그렇고 뭐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그 레이어드 머니에 나오는 어떤 내용입니다. 레이어드 머니 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어요.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이 이제 길더라는 그 금화로 한마디로 시장을 평정하려고 자, 민간 금융업자 그리고 이들이 발행한 어떤 그러니까 귀금속에 대한 이런 거 다 너 이제 불법, 다 우리 은행 여기 수탁고에 다 넣어. 그리고 우리의 예금 증서를 받아.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더 이상 그 귀금속, 그러니까 무기명 자산인 그 직접적으로 내가 손에 홀딩할 수 있는 거기에 원천적으로 어떤 접근이 차단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가까운 미래 얘기라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고, 자, 도시 내 민간 금융업자 누굴까요? 지금으로 치면. 네, 맨 뒤에. 네, 정답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번 거는 퀴즈 상품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발행한 우리 알고 있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밈으로 얘기하는 업비트코인이 이들이 발행한 어음이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왜 그렇게 거래소에서 빼라는 거야? 뭐 왜 그렇게 셀프 커스터디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 밤이 새도록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나는 첫 번째 계층 화폐를 갖고 싶을 뿐이야. 남이 약속해 주는 예금 증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실물 자체를 내가 온전히 컨트롤하길 원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유를 댈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혹시 약간은 B급 감성 코미디면서 액션 영화인 탐 크루즈랑 카메론 디아즈
주연 나이트 앤 데이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보이네요. 그 혹시 그 영화 내에서 탐 크루즈가 카메론 디아즈한테 계속 경고를 해요. 막 이렇게 양목이고 사람들이 어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를 얘기할 거다.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이제 그 적신호다. 조심해라. 혹시 그 뒤에 지금 그 손 들어주신 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단어를 주의하라고 하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요원들이 와서 당신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하니까 우리 따라오시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트래블 룰이라는 게 뭐 앞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AML, 저희 안티 머니 라운더링이라고 해서 그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여기에 더 한술 더 떠서 이제 트래블 룰이 도입됐던 그거를 이제 1년, 2년 후에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따온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려는 시도를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뭐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 바로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뭐 코인으로 저기 뭐 환율이 이 모양인데 이제 약간 어떤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묘사하면서 뭐 코인을 갖고 뭐 외화 유출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대문짝만 이렇게 헤드라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 거래에 대해서 빡세게 보고할 의무를 거래소한테 지우고 감시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금융 범죄도 예방하고 이제 그 투자자들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테스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말 그 11월부터 지금 한국도 10만 명을 샘플로 요거 CBDC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담당하시는 제가 실명을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한국은행 CBDC 디지털 화폐 연구부 그 부장님께서 이제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어디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를 한국은행 CBDC랑 비교하세요.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신뢰와 안정성 측면에서는 넘사벽이다. 비교가 이거는 같은 애플 또 애플이 아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조금 무서운 내용도 써 있습니다. 지급 조건, 사용 조건이 화폐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아토믹님 발표에서 나왔던 우리가 이미 CBDC를 다 썼다고 했잖아요. 어떤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누가 쓸 수 있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어디에는 쓰면 되고 어디에는 안 되고 누구는 써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는 디지털 화폐인 거예요. 뭐 짤막하게 한 줄 저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꽤 길었는데 그중 한 부분에 그래 뭐 개인정보 그 프라이버시 그거는 우려는 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어. 그래 저희 검토 잘 해주시겠지. 라고 믿으실지는 네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슬라이드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점점 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비슷한 자리가 주어지면 그냥 답만 얘기해주지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플로드 딱 돌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트코인의 기본은 네 노드가 그 장부 거래 내역에 사기 쳤을지 안 쳤을지, 그리고 네가 이상한 블록 채굴된 거 그 사기친 블록 막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난 내 것만 믿어. 약간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만 던져드리고 싶고, 이제 생각은 좀 그 각자가, 물론 제가 지금 쭉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도 어떤 거는 저랑 되게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 저거는 좀 약간 너무 음모론스럽다, 저건 좀 너무 나갔다 하시는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그 오늘 좀 그래도 마지막 자리니 마지막 순서니까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좀 끊임없는 질문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질문도 더 많이 받고 싶기도 하고요. 그 요새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손 들고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전달드리는 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만 남았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로 너무 이렇게 깊게 했는데 저기 이제 잠깐 나오셔서 또 좀 희망찬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식단 하신다고 좀 네?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거요? 식단을 좀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아, 네네. 물론 오늘은 제가 점심도 안 먹고 오고 그래서 아까 전에 피아트푸드를 너무 많이 섭취했습니다. 설탕도 엄청 많이 먹고 이렇게 또 뭐 여러 번 해보긴 해봤지만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좀 손에 땀도 나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계단 오르기 한 100층 하던 거 오늘은 한 300층 하자 하는 생각으로 피아푸드 마구 먹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하루에 2끼 정도 먹고요. 그중 한 끼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습니다. 대체로 단백질하고 좀 지방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은 한 끼 정도 좀 피아푸드 아닌 거 저희 통곡물 같은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비트코인을 좀 보다 보니까 한 50년 뒤쯤이면 저희가 채굴할 수 있는 물량들이 다 끝날 거고, 그렇게 되면 채굴하는 업체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채굴할 수 있는 니즈가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 보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될 건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진 않았고 저도 다 배운 거고요. 그 대답은 저기 2011년쯤에 이미 다 고민을 끝낸 상황이긴 합니다.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채굴자, 그러니까 여기 다 아까 전에 보니까 수준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서 여기 청중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자, 블록 보상금 외에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게 또 뭐가 있죠? 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채굴 수수료가 아닌, 그러니까 채굴 보상이 아닌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블록 사이즈가 작게 유지되고 항상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택시 승강장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자 하는 그 트랜잭션들이 비트코인 블록 그 mempool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면 되고, 뭐 요 얘기는 이제 그 참고로 저기 또 광고하자면 블록 사이즈 워에 또 나오거든요. 그 얘기도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주시겠어요? 그러면 미래 인류는 CBDC하고 비트코인하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CBDC와 비트코인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비트코인 시스템을 둘러싼 힘의 전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여태까지 인류가 네, 그 권력에 대항해서 그 개인이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으로 부를 누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라이트닝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말 그 핵심적인 질문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요거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각자 마음속에 어떤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고, 뭐 너는 왜 비트코인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너의 그 긍정 회로의 그 원천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는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피엔스 종이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는 달리 어떤 허구의 것에 끌립니다. 누가 야 여기 이렇게 도시 이 정비 계획 봐봐, 여기 한번 싹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마천루 같은 빌딩 들어서고 그러면 여기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니? 야 내가 지금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 있어, 아이폰이라고 스마트폰이라고, 이거를 전 인류가 다 나눠 가져서 뭐 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스토리들에 다 정말 마음을 다 내주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에 딱 그런 누가 깃발을 꽂으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성공할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 역사 속에서 등장한 그 여러 서사들 있죠.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제 그게 이념의 내러티브일 수가 있고 뭐 종교적인 내러티브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로마 시대 학대받 그 되게 억압받던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인간은 평등해,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울렸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그 사피엔스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스토리가 과연 있었을까? 지금 지구인한테 사용자가 스스로 통제하고 허락 없이 사용하는 어떤 자유, 자신을 표현하는 그 사유재산권. 그래서 저는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저는 그런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열 저항성과 요 사용자 주권, 요 두 개의 싸움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아토믹님 말씀 아까 전에 내용을 조금 빌리자면 결국에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기업가들은 그거를 채택하게 돼 있고, 결국 그 목소리가 어떤 우리의 이 거버넌스를 바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다들 웅장해지셨죠? 네, 질문 셀프 커스터디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또 그 첫 번째 질문은 약간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저기 제가 아직 운전 초보인데요. 어떻게 운전해야 절대로 사고를 안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뻔한 얘기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거를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보시면 이게 0 혹은 100 이런 보안은 없거든요. 항상 그 사고는 어디서나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고, 그러기에 뭐 건설 현장 안전 이런 수칙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안전 사고 자체를 막 원천 봉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지침은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안전 사고 발생률 자체를 아주 낮추고, 그리고 설령 그 1%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요게 어떤 보안이나 안전사고 예방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삐까뻔쩍한 하드웨어 월렛에 뭐 멀티시그에 뭐 막 패스 프레이즈에 막 온갖 거를 다 해도, 예를 들어 내가 니모닉 까먹거나 아니면 니모닉을 누구한테 저기 술 먹고 술술 불거나 뭐 그러면 끝인 거죠. 그래서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그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자기 꾀에 스스로 안 넘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비트코인은 정말 에고 테스트라고, 자신의 자아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뭐 stay humble, stack set라는 말이 뭐 괜히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그래 여기서 어떤 모범 사례,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먼저 아주 소량으로 먼저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는 뭔가 좀 더 색다르게 좀 더 머리 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거는 조금은 뒤로 미루시고, 하라는 대로 있잖아요. 처음에 12글자로 해보고 조금 넣어보고 그렇게 좀 늘려나가다가 이거 좀 약간 더 심각하게 해야겠는데 그러면 더 공부해 보시고, 요런 차근차근 순서를 밟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그 좀 두머리즘 같은 얘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켈빈님 하나만 더 받아. 네. 예, 이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그 블록 사이즈 전쟁과 다음 전운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서 되게 뭔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이게 좀 다음 전운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거는 검열 저항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어떤 논쟁이 아니면은 어떤 갈등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내용의 그 말씀이셨는지, 그 좀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이제 넥스트라고 했는데, 자 전쟁 그 넥스트 전쟁 검열 저항,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 한번 의도를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넥스트 전쟁은 언제 시작할까요? 맞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를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하나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검열,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사용자가 통제하는 돈이 아닌 그 소수가 통제하는 돈의 그 수혜자들이 지금 이 잠재력을 깨닫고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사를 만들고 자기들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걸 만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미 그 전쟁이 뭐 한참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하나둘씩 깨닫고 있으니까. 특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미국, 뭐 유럽, 뭐 중국 다 했을 때 EU가 특히 아주 그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답이 되셨으면.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딸바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휴식 시간, 마지막 휴식 시간을 가지고